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양예지의 제9강을 강의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북송 오자와 주의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리학은 개인의 윤리 도덕에서부터 국가와 사회 통치 원리,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작동 원리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그러면서도 정밀한 그런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유가, 불가, 도가를 모두 자기화시킨 그런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 체제를 800년 넘게 지속시켜준 아편전쟁 이전까지요. 그런 소프트웨어였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정성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정성 때문에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부족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성리학이 가진 약점은 특히 주의가 체계화한 이 사상, 주자학이 온나라와 명나라를 거쳐서 국가를 통치하는 공인된 이념, 즉 관학이 되면서부터 크게 드러납니다. 관료를 선발하는 이 과거 시험은 바로 주의가 체계화한 사서 직주를 모범 답안으로 삼아서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의의 경전 해석이 곧 유가의 정통적인 경전 해석이자 국가에서 공인한 정통적인 이념,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자학이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한 시기에 다리 차면 기울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은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태극도서를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주자학도 그 융성함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점, 자신의 모순들을 노출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사상들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후학들, 그러니까 온나라 명나라 시대 학자들은 주의가 이미 유학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끝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현실에서 주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의가 다 이루었다. 고로 우리는 할 게 없고 오직 주자의 말씀만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상을 묵수하고 지키기만 하고 답습하기만 하는 그런 정신적인 풍토가 만연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주의의 한계까지 나아갈 생각을 하는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주의가 이루었다는 식으로 안주하는 태도가 지배적이 되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주자학이 가진 체제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발전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비판하는 일은 곧 사문난적이다. 유가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문난적이라는 것. 즉 유가라는 이 학문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유가가 국가 공인 이데올로기니까 국가의 공인된 통치 이념이니까 성리학에 반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적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특히 주자학이 국가 이데올로기, 즉 관학이 된 시대는 신기하게도 온나라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가 몽골이었죠. 그 몽골이 중국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가 온나라였습니다. 이 온나라를 세운 몽골인들은 중국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오직 하급 실무직에만 맡기고 고위직은 몽골인들과 생목인, 즉 유럽인들을 비롯한 눈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하급 관직을 뽑는 데에서는 주자학을 모범 답안으로 삼는 과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자학을 통한 체제의 질서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중국의 사상에 개방적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눌러 보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중국인들의 저항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저항을 타고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인물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명나라의 건국자, 태조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중국의 여러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서발박대 벌칙 없이 가난한 농부 집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은 중팔이었대요. 중팔, 여덟 번째라고. 이 주중팔이라는 청년이 양친이 모두 다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탁발승이 되었는데, 탁발승이라 그래도 역시 여기저기를 구걸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건 똑같으니까 거지와 같은 꼴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거지 같은 탁발승 생활로 전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대륙을 떠도는 그 여정에서 주원장은 자기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얼마나 이제 누가 심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타오르는지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원장은 민중반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다 그랬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최영 장군에게 격파당했던 그 홍건적, 이 홍건적의 우두머리가 바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이렇게 민중반란의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경쟁하던 여러 세력들을 모두 무찌르고 남쪽을 통일한 다음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제 몽골을 완전히 자기들의 땅 몽골로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대륙을 통일하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원장 홍무제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적의 심장과 성인의 말과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잡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천하의 대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1인 독재 체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1000년 동안 거의 진나라 때부터 진시황제 때부터 내려왔던 승상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재상으로 일했던 공신들, 재상 후보격이었던 온갖 모든 건국 공신들을 몇 명만 빼고는 다 죽여버리는 토사구팽의 대학살을 실시합니다. 이로써 공신들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견제할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대부들까지도 죄다 입을 막아버리고 세력을 약화시켜버리고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모든 세력들이 황제의 탄압 아래에서 떨어야 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명나라의 학문과 정신의 역사를 뒤틀어 놓은 사건은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홍무제, 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넷째 아들 주체를 원래는 황제로 세우려고 했답니다. 그만큼 총애했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건국하자마자 장자상속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넷째에게 황위를 넘겨버리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신하들의 주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천하의 그 독재자 홍무제도 그 원칙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넷째 아들 주체를 북쪽 연나라 일대로 보냅니다. 이 연나라라는 곳은 지금의 북경 베이징 일대입니다. 몽고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군사력으로 가장 유능한 사령관이 이끌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요절한 황태자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홍무제의 손자 건문제가 황위에 올랐죠. 그런데 이 건문제는 황권을 위협하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숙부가 늘 눈에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이 숙부, 주체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걸 먼저 앓은 주체가 먼저 선수를 또 쳤죠. 그래서 무력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수도 남경을 점령하고 자기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에서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주체도 자기 조카 검문제를 쫓아내고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로 즉위합니다. 이때 방효유라는 성리학자에 비롯해서 검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리학자들은 끝내 영락제한테는 협력할 수 없다. 우리는 절개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방효유라는 인물은 당시 명나라 최고의 학자고 나라의 양심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락제도 어떻게든 이 방효유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유해서 황제 즉위 교서를 이 사람이 써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효유는 그 황제 즉위 선언문을 써달라는 영락제의 부탁을 받자 딱 4글자만 써서 던졌다고 합니다. 바로 연나라 도적놈이 황위를 찬탈했다. 연적찬위 딱 4글자만 써서 영락제 앞에 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한 영락제는 방효유의 입을 귀미까지 찢어버리고는 9족을 몰살하는 것도 모자라 10족을 몰살했다고 합니다. 9족이란 죄인의 친가, 처가, 외가에다가 그 각 가문의 친가, 처가, 외가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족이란 바로 죄인의 제자,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 다 더한 겁니다. 한마디로 방효유를 아는 사람, 방효유와 한마디라도 말 섞었던 사람, 조금이라도 접촉했던 사람이라면 죄다 몰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락제는 마치 세조가 사육신을 죽인 것처럼 무수한 성리학자들을 학살하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주어지는 국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황제의 독선을 견제할 승상이 없어졌잖아요. 홍문제 때부터. 그래서 영락제는 무제한에 가까운 황권을 휘두르는 대신 국정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황제 옆에서 황관, 내시들이 오늘날의 비서실 같은 조직을 구축하고 황관내각이라 그래요. 그 조직을 구축하고 국정을 돕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왜냐? 황관이라면 조정 신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런 영락제의 조치가 훗날 명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왜냐? 모든 황제가 영락제 같은 그런 황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와 독재 권력을 휘두를 능력을 갖춘 황제는 늘 드뭅니다. 어리석은 황제가 들어서면은 아니면은 너무 어린 황제가 들어서면은 바로 옆에 있는 황관들이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늘 발생했다는 겁니다. 명나라의 병폐였죠. 이처럼 유학이 표방하는 정치 이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폐륜적이고 독재적이고 견제를 불허하는 그런 행각을 연달아 벌인 영락제였지만 정작 주장만큼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실하게 떠받들었다는 점이 우승이었다 이겁니다. 그는 성리대전, 여기 있는 이 책처럼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등을 연달아 편찬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다 과거 시험의 주교제이자 동시에 국가의 통치 이념을 해설하는 캐논, 기독교로 치면 마치 성경과 같은 그런, 이슬람교로 치면 코란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책들이었죠. 그런데 그 책들을 편찬한 영락제의 손에는 뭐가 묻어 있었나요? 바로 자기가 무수히 학살한 바로 그 성리학자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가 넘긴 행적들은 전혀 육아에서 표방하는 가치와 들어맞을 게 하나도 없었죠. 충이든 인이든 효든 충이든 의든 영락제 행각에서 그와 들어맞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주자학은 자연스럽게 그 고의도 호소력도 그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외우고 배우는 그런 학문일 뿐 무비판적으로 익히고 배우기만 하는 그런 학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의 삶을 규정하고 도덕 실천의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힘있는 사상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죄다 양두구육이고 이율배반인 그런 내로남불이 그런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잖아요. 주작을 내세운 황제가 정작 주작과 유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으면서 다시 주작으로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들었으니까 일러 뭐 하겠어요. 내로남불이지. 당연히 말빨이 안 먹힐 수밖에 없죠. 주작의 말빨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지배층의 탐욕과 사치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탐욕과 사치를 가능하게 만든 데는 당연히 그 황제 1인 독재 체제가 있었다는 거죠. 황실이 독재하니까 당연히 황족이든 황관이든 인척들이든 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복주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복주하면서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황실 소유의 장원, 농장이 무려 300곳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러니 농민들이 가질 땅은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세금은 똑같으니까 땅은 줄어드는데 세금이 똑같다면 세금은 자연히 늘어나는 격이죠. 땅도 돈도 없는 농민들은 떠돌이가 되었다가 반란군이 됩니다. 민초의 난이 명나라에서는 일상화됩니다. 후기에 특히 그렇게 일상화됩니다. 그들은 다시 혼돈의 하늘을 열자라고 외칩니다. 이 혼돈의 하늘이란 뭐냐? 혼돈의 하늘의 반대는 질서 잡힌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 질서 잡힌 하늘이란 뭐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명확히 구분되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이렇게 더러운 세상을 하늘에 이치하면서 정당화하는 그 성리학에 대해서 백성들은 절규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리학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성리학은 이상과 이념에 그치게 되고 아니면 출세의 도구로만 저렇게 전락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학자들은 현실에서 성리학이 표방하는 천리에 의해서 현실이 인도되는 게 아니라 성리학 자체가 그냥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더러운 현실을 정당화시켜주거나 하는 걸 보면서 갈림길에 섭니다. 뭐냐? 지식인들을 뭘 할 것이냐? 성리학의 가르침을 입으로 아니면 머리로만 외워가지고 출세하는 데 써먹든가 아니면은 다시 이 성리학의 가르침과 자기의 삶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치시켜서 도덕 질서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다시 평온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에 앞장선 이가 왕수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왕수인은 지금의 절강성 여요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호를 양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왕양명이라고 부르고 그가 남긴 사상을 양명학이라고 부르죠. 이 양명의 아버지 왕화는 명나라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과거 시험은 전국을 다섯 단위로 나눠가지고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몇 명씩 포터를 나눠서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사람들끼리 다시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는 황제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연히 거기서 장원급제를 했다. 그야말로
명나라 전역을 통틀어서 최고의 인재가 꼭 인재로 공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 율곡 이 선생이 과거 시험을 9번 치러가지고 9번 장원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중국 전 대륙을 통틀어서 수석 합격을 한 거니까요. 자연히 이 왕화는 장원급제의 명예를 안고 고급관료로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남경의 2부 상서 자리에까지 올랐답니다. 명나라는 이제 영락제 시대에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했지만 그래도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부를 따로 남경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왕화는 2부 상서를 맡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6부 상서 중에서도 가장 수석에 해당하는 직급. 자연히 왕씨 가문은 남쪽의 명문대가였고 왕양룡 역시 남쪽의 명문대가 왕씨 집안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삶은 처음서부터 싹수머리가 남달랐나 봐요. 11살 때 이제 과외를 왔는데 과외 선생한테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과외 선생이 과거에 합격하는 거야 라고 하자 아닙니다. 공부의 목적은 과거 합격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11살짜리가. 그리고 13살 때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계모에 잠자리에다가 부엉이를 넣고서는 사색이 되도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입을 맞춰둔 점쟁이를 시켜가지고 이게 다 수인이를 괴롭혀가지고 생긴 일이니까 수인이한테 잘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계모에게 전해줬대요. 그 뒤로 계모는 왕수인에게 아주 극진하게 잘해줬답니다. 13살짜리가 계모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서 계모를 길들이는 그런 녀석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다행히 못된 방향으로 더 가진 않아가지고 청소년기에는 시집기, 전쟁놀이, 말타기, 활쏘기, 병법 공부 등을 모두 탁월하게 하는 그야말로 동네 대장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왕화한테 가서 북경에 도적대가 많이 나타난다는데 출몰한다는데 제가 1만 병사를 모아가지고서 애들을 토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연히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남다른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못 말리는 행동력을 가진 그런 정말 마음에 떠오르면 정말 하고 싶으면 곧바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이런 왕수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질이 뛰어난 청년 왕수인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뒷날 사람들은 왕수인의 청년 시절을 오닉이라고 불러요. 오닉. 곧 5가지에 대한 탐닉으로 채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5가지가 뭐냐? 바로 임협, 남자답고 용감한 일, 기사, 말 타고 활 쏘는 일, 사장, 문학, 그리고 신선, 불로장생술, 불교 예리까지 5가지를 수련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첫날 밤에 신부랑 보내기는커녕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도교 사원에 박혀가지고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든 한번 빠지면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8살에 루일제라는 학자에게서 주자학을 배우면서부터 경물치지를 통해 천리를 깨닫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왕양명의 사상, 즉 양명학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의가 말하는 경물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양양면에 거쳤던 정신사의 흐름, 정신적 성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가 말한 경물치지를 살펴봅니다. 주의의 사상적인 연원을 추적해 가면은 그 시발점은 바로 준용의 중화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발견됩니다. 일단 주의가 말하는 경물이 뭐였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극치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이란 뭐니? 마음,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작용들, 그리고 나의 지각, 나의 의식, 즉 모든 존재와 현상과 사건들을 통틀어가지고 이끄는 이름이 사물입니다. 이벤트 가지를 통틀어서 사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경물의 출발점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부터고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절실한 것들이 주안점이 됩니다. 즉 나의 감정, 나의 본성에서부터 그리고 감정과 본성을 모두 포괄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경물을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중화란 뭘까요? 중용에서 말하는 중화가 뭐길래? 바로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 경물의 출발점이 마음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공부가 중화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용에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발지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정이 발동했다. 희로애락이 감정이 생겨났다. 이미 발동했다. 이발 상태에서 그 감정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일이 없다. 이것을 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하고 마음이 일어난 상태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시킵니다. 그는 마음은 뭘 갖고 있나? 즉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감정이 발동하지 않아서 고요한 적연부동한 모습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이미 사료가 일어나고 정감이 발동한 그 작용하는 상태를 우리 마음은 모두 포괄한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 모습인 본성과 아직 고요한 상태, 그 상태로 있는 본성과 그게 작용하는 그 감정을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심통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함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을 통해 가지고 늘 경건한 자세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평소의 행동 거지를 단속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본성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이제 감정으로 발동했을 때는 그 감정이 편견에 따라서 치우치거나 혹은 나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았나를 살피는 성찰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의가 말하는 중화 공부, 즉 본성과 감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가장 먼저 경물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본성과 감정, 그리고 이걸 다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경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말하는 경물치지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본성과 감정의 공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외부와 천하 사물까지 아울러서 천리를 깨달아 아는 것, 우리 인류와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깨달아 아는 데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 공부라는 준비 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마음으로 경물 공부를 하여서 천리에 통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련관통한다 그래요. 사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준비 운동에서 출발해서 사물에 대한 모든 관찰들, 모든 공부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 사물들을 한꺼번에 관통하는 천리에 화련관통하듯 퍼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화공부 이퀄 준비운동, 경물공부 이퀄 실천구행이라는 관계입니다. 둘은 별개의 공부예요. 이 두 가지가 별개라는 점을 일단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양명 그거 두 가지를 별개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기는 40세에 대략 이런 견해를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70세에 죽는데 죽기 사흘 전까지도 경물에 대해서 다루는 대학의 주석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래요. 죽기 전까지. 한마디로 주희의 공부는
중화라는 데서 경물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완양명은 젊은 시절의 완양명은 중화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경물로 갑니다. 그의 첫 번째 사상적 실험은 격주기였다 그래요. 즉 대나무 살펴보기. 7일간 밤낮으로 친구랑 같이 대나무를 바라봤다는데 친구가 약해가지고 사흘 만에 먼저 나가 떨어졌습니다. 양명은 그래도 좀 무해를 많이 익혔으니까 건강해가지고 일주일을 버텼는데 역시 나가 떨어져가지고 신경쇠약이 걸렸대요. 근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궁금한 걸까요? 뭘 생각한 걸까? 대나무에서 그럼 어떤 이치를 궁금했을까요? 대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곡괴자라는 그 성질 때문에 유학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직의 상징이죠. 근데 단지 발음, 직이라는 윤리적 상징을 배우려 했다면은 굳이 이 대나무를 일주일씩이나 뚫어져라 쳐다볼 이유는 없어요. 양명은 이 대나무 사물에서부터 천하의 이치, 천리를 찾으라는 주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관찰하면은 어떤 천리가 보일 것이다 하고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쓰레기야. 이런 좌절감에 빠졌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학자들은 완양명이 쓰레기라서가 아니라 주위의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희는 중화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경물로 갔는데 왕양명은 그냥 초반부터 그냥 경물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이 왕양명이 겪었던 이 실패, 왕양명의 한계는 당대 지식인들이 공유한 실패이기도 했어요. 주자학이 관학으로 권위를 가지고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한 시대, 그 시대에 겪었던 모든 지식인들의 실패. 이미 주자학의 여러 개념들은 뭐냐? 개념이 성립될 때까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절대성을 띈 공리, 마치 수학의 개념 같은 그런 공리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인 되는 길은 이미 주자께서 선포하신 거고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된다,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랬잖아요. 왕양명도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를 갖지 않은 거예요.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대나무를 살폈더니 일주일 만에 나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왕양명이 만용을 부리거나 어떤 호기심이 투철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자의 본의에 그대로 따르다가 충실히 순종하다가